거시적인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지금 배터리만 놓고 본다면 한국과 중국의 한판 대결이 거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LF 배터리가 그 비전기차용 배터리가 ESS용 배터리죠. 그게 관세가 7.5%였는데 내년부터 25%입니다. 이게 기본 관세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10% 받고 10%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 되게 되면은 지금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이게 내년이 되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체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특히 유럽에서 또 하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사실 증가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와 그다음에 배터리 시장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거시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지금 배터리만 놓고 본다면 한국과 중국의 한판 대결이 거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다가 중국이 슬슬 쫓아오면서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원계에서 이제 완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 배터리 단에서 이제 완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간 영역을 둘러싸고 지금 한국과 중국 간에 또 대결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LMFP라고 LFP보다 가령 그 에너지 밀도가 한 15에서 20% 높은 거기다 LFP에 이제 망간을 추가해가지고 뭐 수명도 조금 연장했다라고 하고요. 한 2000 사이클 이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3원계에서는 한국한테 밀리니까 3원계랑 LMFP를 갖다가 뭐 몇 대 몇으로 섞어가지고 뭐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LFP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니켈이라든지 가령 뭐 이 그 3원계의 어떤 그 LFP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이니켈이 아니라 미드니켈인지 뭐 하이망간 쪽으로 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결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거를 돌이켜놓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LFP가 이렇게 득세를 할지 누구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의 LFP가 득세한 이유가 뭐냐? 싸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LFP가 옛날에 싸다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전기 버스에만 이게 LFP를 쓸 수 있었지 이게 승용차에 쓴다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 3원계에 집중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와.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낮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넘었느냐? 결국은 핵심은 딱 하나예요. 셀트백 기술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모듈 자체를 없애고 LFP를 갖다 크게 키우면서 모듈 자체를 없애서 부피를 줄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가나 전기버스에만 쓰일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볼륨급에까지 LFP를 갖다 침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밖에는 현재까지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원계 시장에서는 사실은 하이니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가령 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죠. 가령 고급차에 들어가면 왜 한국산 배터리를 쓸까? 그렇게 좋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왜 한국산 배터리를 쓸까라는 걸 갖다가 물어보면 답은 딱 간단하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3원계가 훨씬 그 성능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가 사실은 진짜 승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근래 그래도 한국 배터리가 그 캐즘을 벗어나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중국한테 어떻게 보게 되면 다시 어떤 역전의 반팔이라고 할까요?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지금 폴란드에서 폴란드 국영 그 전력공사 PGE가 한 그 ESS 배터리를 갖다가 대규모 수주를 했잖아요. 1기가와트인데 그게 한 몇천억 단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LF 배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그 르노의 LF 배터리 그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에는 지금까지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중국산이 들어왔어요. 미국의 국방부가 중국산 배터리 못 쓰게 전부 다 얼마 전에 하원에서 통과됐죠. 그게 국회에 건의를 해서. 그 다음에 지금 그 LF 배터리가 그 비전기차용 배터리가 ESS용 배터리죠. 그게 관세가 7.5%였는데 내년부터 25%입니다. 이게 기본 관세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10% 받고 10%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 되게 되면은 지금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이게 내년이 되면 경쟁력이 없어요. 뭐 전기차 배터리는 거의 미국에 못 들어갔는데 비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체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특히 유럽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지금 헝가리에 BYD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 집행위원회가 거기가 지금 그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역의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어요. 일단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관세를 매겼죠. 기존 10%에서 최하 7.5%, 25%까지 해서 관세를 매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가 이미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잃었고 유럽에서. 그다음에 이에 더해서 현재 진출해 있는 헝가리에 진출해 있거든요. BYD.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유럽 집행위원회가. 왜 그러냐면 니들 본국에서 중국 그 현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헝가리에 지금 공장을 만들어서 싸게 유럽 시장에 BYD 전기차를 팔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유럽 현지 진출 전략에도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진짜 중요한 전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적 AI로 진화할 때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가령 뭐 FSD가 되든 아니면은 그 로봇이 됐든지 아니면은 EVTOL이 됐든지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LF 배터리를 달고 갈 수 있냐고요. 무거운, 크고 무거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680 배터리가 지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나오고 있고 뭐 조금 있으면 양산 시작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게임 체인저거든요. 기존의 2일층보다 에너지 밀도가 한 6배 정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사용 기간, 시간도 길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부피도 적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전고체 배터리. 중국 같은 경우는 반고체 배터리를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나라는 그 전고체 배터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삼성의 SDI 같은 경우도 곧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과연 LF 배터리로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LF 배터리를 갖다가 바꿔서 뭐 LMFP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자체만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부피는 훨씬 크고 할 텐데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앞으로 그 다가올 그 가령 뭐 로봇이라든지 UAM이라든지 EVTOL이라든지 이런 때 그걸 갖다 장착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앞으로의 승부 과연 누가 이길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갖다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제는 배터리 관련 회사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사실 배터리 특별법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지원법이 통과가 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게 업계에서는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반도체 특별법에 의해서 그 사실 이게 배터리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가에서도 만약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 산업의 어떤 미래 가치,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뭐 가령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먹여 살릴 중요한 산업이 되겠구나는 걸 갖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도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해가지고 가령 뭐 투자를 할 때는 15%, R&D를 할 때는 한 30% 정도 세액공제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인세 안 내면 세액공제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장치 산업이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율이 올라오고 양산이 돼가지고 실제로 영업이 발생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연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손 빨고 있으라는 얘기랑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IRA처럼 현금 환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제3자 양도 방식을 갖다가 해주든지 이런 방식을 택해야지만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에 처해 있잖아요. 2차 전지 소재, 소재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업체들까지. 뭐 가뭄의 단비가 일단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라고 보면 여기에 더해서 해외 강물에 투자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급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중국은 공이 이제 광물망 그 배터리 공급망에서 이제 광물단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인지했기 때문에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지금 그 특별법을 만든다거나 광물 확보에 가령 그린랜드의 욕심을 내는 것도 사실은 그 차원이거든요. 피토류라든지. 그러니까 연구 자석에 필요한 것들, 연구 자석도 이게 사실은 그쪽에 들어가는 수많은 히토류라든지 희귀 금속 같은 것들이 미래 산업의 어떤 결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외 광물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좀 줘야 될 거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좀 소급을 해서 이미 기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게 100%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가령 뭐 현금 환급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극복을 해나가고 앞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를 갖다 2, 30년 정도는 먹여 살릴 어떤 기초 체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